저는 정혜진, 올해 62살입니다. 전주에서 작은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전주 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봉사. 김치를 담그고 물을 썰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씻고 있는데 옆자리에 낯선 남자분이 앉았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분이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윤태수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갈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무 써는 법을 알려드렸죠. 태수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이 영 익숙하지 않아 보였어요. 한참을 함께 일하다가 그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암 치료 중이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암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짠해졌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마음이 갔어요. 혼자 병마와 싸우면서도 남을 돕겠다고 나온 마음씨가 기특했죠. 봉사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정혜진 씨 맞죠? 아까 명찰 받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밥을 사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세요. 언제든 좋아요. 그렇게 저는 태수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봉사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암 투병 중이라는 그분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외로움이 조금 덜했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시 태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밥, 오늘 사드려도 될까요? 벌써요? 좋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태수 씨는 메뉴를 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배려심이 있어 보였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뜸하죠.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정혜진 씨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됐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태수 씨의 말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매주 가는 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그저 봉사 친구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태수 씨가 제 한복점에 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봉사활동 날이 돌아왔죠. 복지관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태수 씨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혜진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그 말에 손을 멈췄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거든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없어요. 명절 때도 안 와요. 제가 암 투병 중이라고 해도 관심 없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딸 하영이는 연락을 하긴 하지만 멀리 있으니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죠. 저도 비슷해요. 딸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네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물을 썰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간 같았죠. 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근처 식당에서요.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전주로 내려왔죠. 아내는 일찍 떠나보냈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 떠나보낼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태수 씨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딸한테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도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연락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한테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저도 하영이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을 때마다 허전했으니까요. 태수 씨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조금 나아요. 특히 혜진 씨 같은 분 만나니까 위로가 되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태수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외로움과 진정성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 말고도 이렇게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밥을 먹고 산책도 했어요. 태수 씨는 늘 배려심 있게 대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복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혜진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제가 재활용 봉사로 번 돈이에요. 많진 않은데 이걸로 한복 한 벌 맞추고 싶어서요. 한복요? 네. 다음 달이 제 어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암 치료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번엔 한복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제가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좋아하셨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암 투병 중이면서도 봉사로 번 적은 돈으로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렇게 효심 깊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재활용 봉사라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한 거잖아요.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봉투를 받았어요. 좋은 한복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태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효심 깊은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의연한 사람. 제 마음속에 태수 씨는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복을 재단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태수 씨가 어머니 제사에 입고 가면 좋아할 만한 한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면서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흑색 두루마기였죠.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복 다 됐어요. 한번 입어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무렵 태수 씨가 한복점에 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완벽해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제삿날 잘 다녀오세요. 태수 씨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드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는 사이 태수 씨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약봉투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제가 물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태수 씨가 나가고 있었죠. 태수 씨, 물이요. 아, 벌써 먹었어요. 급하게 먹어서 물 없이 먹었네요. 내일 봉사 때 봬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약봉투가 남아 있었어요.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는데 문득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민. 손이 멈췄어요. 태민이라고요. 태수 씨가 아니라.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윤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환자 이름칸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친구 약을 대신 받아온 걸 거예요. 아니면 가족 약일 수도 있고.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효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약봉투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만 그 약봉투가 신경 쓰였거든요. 윤태민. 태수 씨와는 전혀 다른 이름. 왜 그런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수 씨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외로움을 나눠준 사람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갔는데 태수 씨가 안 보였어요. 이상했죠.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봉사 담당자인 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태수 씨 오늘 안 오셨나요? 태수 씨요? 누구 말씀이세요? 윤태수 씨요. 저랑 같이 봉사하던 분인데요. 김 선생님이 명단을 뒤적거렸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태수라는 분은 명단에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봉사했는걸요. 혹시 일일 봉사로 오신 건 아닐까요? 명단에 등록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태수 씨는 분명 저한테 매주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다니. 일일 봉사라면 매번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봉투에 다른 이름,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죠. 윤태민. 그리고 처방 날짜를 확인했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가게에 오기 직전에 받은 약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친구 약일까요? 아니면 가족 약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받은 걸까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탓했어요.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다니.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약봉투 이름이 왜 다른지, 봉사 명단에 왜 없는지.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약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 착각일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태민, 윤태수? 왜 이름이 다를까요? 왜 봉사 명단에 없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탓했죠.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태수 씨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외로운 저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 태수 씨와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약봉투에 이름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배려해줬으니까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 씨, 저희 이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결혼이요? 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힘들고 혜진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 시한부예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혜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니.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외롭게 보내게 할 순 없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살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 하영이한테 전화했을 때 격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너무 빨라요.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와 제 집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죠. 낯설었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곧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태수 씨가 거실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침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렸죠. 그래, 이번엔 한복집 여사장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집 여사장. 저를 말하는 건가요? 완전히 넘어왔어. 혼인신고까지 했다니까. 숨이 막혔어요. 넘어왔다니. 무슨 뜻이죠? 저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쯤 건물 명에 이전하자고 할게. 이 여자 딸이 해외에 있어서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 명에 이전. 사기. 이게 사기였구나. 태수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암 투병 중이라는 말 완전히 믿더라고. 효자 컨셉도 먹혔고, 역시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야. 봉사활동.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거였죠. 윤태민 약봉투는 좀 실수였는데 다행히 넘어갔어. 이 여자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약봉투. 제가 봤던 그 약봉투. 윤태민이라는 이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해야 했어요. 들킨 줄 알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누운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겁났어요. 잠시 후 태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깨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했죠. 하지만 몸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무서운 꿈 꾸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그냥 잠꼬대라도 한 줄 아는 걸까요?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태수 씨가 다시 누웠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암 투병도, 효심도, 외로움도, 따뜻한 말도 전부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순 없었어요. 태수 씨가 깰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은 길었습니다. 해가 뜨기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까?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저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의 선의를 짓밟고 저를 속인 이 남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여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태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씻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모르는 척하기로,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기로. 태수 씨가 한 말, 행동, 전화 통화 내용, 전부 다 메모해 두기로 했죠. 언젠가 이 증거들로 태수 씨를 무너뜨릴 거예요. 저만 당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태수 씨가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전부 다 공책에 적었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했고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연기였죠.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태수 씨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서요. 검사 받고 올게요.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죠.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사기를 치러 가는 걸까? 태수 씨가 나간 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살펴보고 침실도 뒤졌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태수 씨의 가방이었어요. 평소엔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두고 갔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태수 씨는 저를 속이고 있잖아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죠.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제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태수 씨는 이미 제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태수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둘이 참 친해 보였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다음엔 같이 가요. 미연 드림. 미연. 이 여자는 누구죠? 태수 씨의 딸이라고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일까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수 씨는 저한테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여자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가방을 다시 원래대로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태수 씨의 웃는 얼굴. 저한테 보여준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 거짓말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윤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네, 아는데요. 왜요? 그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당했다니.
역시 태수 씨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암 투병 중이라고,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요? 혼인신고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그리고 사라졌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혼인 관계였으니까 돈을 함께 쓴 거라고, 사기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태수 씨가 제 돈을 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돈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사람 또 봤어요. 여기서요? 네.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는 척 하면서.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씨는 상습범이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속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미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 그 사람 공범이에요. 태수 씨 여동생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애인인 것 같아요. 둘이 함께 사기치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미연, 태수 씨의 공범, 둘이 함께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내가 끝을 볼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혼자는 못 이겼지만 둘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피해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태수 씨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녁 먹을까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복점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젊은 청년이죠. 평소에도 종종 한복을 맞추러 오곤 했던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요. 앉으세요. 도윤 씨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사장님, 윤태수라는 사람 아시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윤 씨가 태수 씨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네, 알아요. 제 남편이에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었네요.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최근에 재혼하셨다고. 네, 그런데 왜요? 도윤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사장님,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봐주세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윤태수, 사기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다른 판결문들, 전부 사기 관련이었습니다. 이건 3건, 4건, 전과 오범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윤태수라는 사람, 봉사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해봤죠. 도윤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 썼어요. 봉사활동에서 여성을 만나서 접근하고 결혼한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5명. 태수 씨는 이미 5명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도 됐고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사장님,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경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혼인 관계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내 바늘로 거짓을 꿰매야죠. 도윤 씨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곧 건물 명의를 요구할 거예요.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봤거든요. 그럼요. 제가 먼저 덫을 칠 거예요. 태수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같은 피해자. 그녀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윤 씨까지. 도윤 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해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수 씨가 건물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저는 흔쾌히 승낙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날 경찰을 대기시켜 두는 거죠. 도윤 씨와 그 여성이 증인으로 함께 가고요. 제가 녹음도 해둘게요. 태수 씨가 사기친다는 증거를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경찰 쪽 아는 사람 있어요. 미리 얘기해 둘게요.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태수 씨와 미연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자가 공범이에요. 미연이라는 사람. 같이 잡아야 해요. 도윤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도 조사해 볼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수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고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라는 걸 아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태수 씨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정리요? 네. 제가 시한부잖아요. 만약 제가 먼저 가면 여보가 상속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문제 없을 거예요. 공동 명의.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엔 전부 태수 씨 명의로 바꿀 생각이겠죠. 뻔한 수법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넘어간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언제 부동산 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좋아요. 그날 밤 도윤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덫이 작동합니다. 도윤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다 해놓을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태수 씨가 제 건물을 빼앗으려는 바로 그 순간 덫이 작동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니까요. 바늘로 천을 꿰매듯 저도 이 거짓을 하나하나 꿰맬 거예요. 태수 씨가 만든 거짓말의 실을 풀고 진실로 다시 꿰맬 겁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어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모든 게 끝나는 날. 태수 씨가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여보, 오늘 부동산 이시에 예약돼 있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태수 씨는 계속 얘기했어요. 명예 이전하고 나면 뭘 할지, 어디 여행 갈지. 전부 거짓말이었죠. 명의만 이전되면 사라질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간다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수 씨를 믿는 척.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태수 씨가 운전을 했죠. 차 안에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믿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믿는 건 태수 씨가 아니었어요. 도윤 씨와 경찰, 그리고 진실을 믿었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윤태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5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 앉으세요. 서류 준비해놨습니다. 중개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처럼. 먼저 여기 확인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태수 씨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계약서였죠. 하지만 태수 씨는 나중에 이걸 다시 자기 단독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보, 괜찮죠? 태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속아 넘어갔는지. 네, 괜찮아요.
건물 명예 당신 걸로 옮겨드릴게요. 태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한 미소, 승리의 미소.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 그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도윤 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함께 들어왔죠.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딸그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윤태수 씨 맞으시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는 말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윤태수 씨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사기요? 이분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수 씨의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들. 태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 했잖아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사랑을 이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죠. 봉사활동에서 만난 척, 암투병 중인 척, 외로운 척, 효자인 척.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민이라는 약봉투,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새벽 전화 통화, 미연이라는 공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만 이런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5명. 이미 5명을 속였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당신이 날 먼저 속였잖아. 건물이 있다면서. 건물은 있어요. 하지만 당신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태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나요. 놓으라고요. 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죠.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윤 씨가 다가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복지관 여성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련함도 뒤섞인 눈물이었죠.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치웠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됐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죠. 잘하셨어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 진실된 고요함이 더 좋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제가 녹음한 파일들, 도윤 씨가 모은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태수 씨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태수 씨를 다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처음 봤을 때 단정하고 다정해 보이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윤태수 상습 사기, 전과 오범, 피해자 총 6명, 피해액 2억 3천만 원. 제 건물까지 빼앗았다면 더 늘어났을 금액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에 왔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있었고 대전에서 온 분도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죠.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암투병 중이라는 거짓말을 듣고 결혼 후 재산을 빼앗긴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태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태수 씨는 반응하지 않았죠. 법정을 나오는데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 씨의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도윤 씨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강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강하다? 저는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무효였어요. 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렸죠. 저는 다시 정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복점에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 하영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뉴스 봤어요. 그 사람 잡혔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울까? 예전처럼 외로울까? 아니야. 이젠 괜찮아.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가 더 외로운 거더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더 단단해졌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꿰맸던 것처럼 이제 제 삶도 다시 꿰매야겠다고.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사실 가기 싫었어요. 태수 씨를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복지관에 들어섰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평온한 냄새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몇 년을 해온 일이니까요.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당연하죠. 제가 왜 안 와요? 사장님, 이번엔 그 남자 안 오겠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조금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단단해졌으니까. 괜찮아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은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물을 썰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하게. 도윤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존경해요. 고마워요. 함께 물을 썰었습니다. 조용한 부엌. 칼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평온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와 함께 태수 씨를 고소했던 분이었죠. 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당연히 와야죠. 저도요. 처음엔 오기 싫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나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봉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혜진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예전처럼요. 한복점 운영하고, 봉사하고, 딸이랑 통화하고, 평범하게.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냐고. 예전엔 외로움이 무서웠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태수 씨한테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긴 해요. 하지만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된 고독이 낫더라고요.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한복점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완성된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거였죠.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꿰면서 생각했어요. 삶도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겠죠. 풀리기도 하고 다시 꿰매기도 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달라졌거든요.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며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 오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거짓 없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업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제 삶도 이렇게 다시 꿰매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풀어진 부분을 진실로 다시.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